작은 서점. 혼자 살고 술은 약하다는 말은 사실 구조 요청 메시지였어요.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원하 시인의 산문 내가 아니라 그가 나의 꽃 첫 문장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시를 쓰기 위해서 제주에 내려간 시인은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절절한 사랑의 언어를 길어내게 되는데요. 자,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편집자의 방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이 있습니다. 말더듬이라는 언어장애를 가진 미국의 기자 겸 작가가 자신의 수치심과 경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존 핸드릭슨의 마침내 내뱉은 말. 자, 이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추첨을 통해서 배송을 해드릴게요.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들의 전성시대를 맞이합니다. 편집자의 방. 네, 김진형, 이현실 편집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그 소속도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야기장수의 이현실 편집자님 그리고 먼고프레스의 김진형 편집자님 두 분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0517님께서 저는 부모님이 늘 바쁘셔서 이모가 책을 읽어주셨는데요. 이모는 밝고 명랑한 분이셔서 동화도 만화처럼 읽어주셨어요. 편집자의 방 듣다 보면 어린 시절이 생각나요 하셨거든요. 이 문자 보고 저 진짜 기분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정말 편안하게 이 방송 듣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두 분의 그 책 이야기, 그 본인의 느낌 얘기가 굉장히 그 이모처럼, 네, 삼촌처럼 다정하게 들린다는 뜻인데, 저도 실제 조카가 있는데, 참 조카한테 책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마치 조카에게 책 얘기하는 것처럼 청취자분들이 들어주시면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김지영 편집장님은 뭐 워낙 누구였죠? 갑자기 가수 이름 생각이 안 나지? 윤상입니다. 윤상 맞다. 얼마나 매치가 안 됐으면 가수 이름 생각이 안 나. 네, 그런 마음으로. 네. 진짜 목소리 되게 좋으시잖아요. 목소리 네. 안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뭐 아주 비슷하다는 얘기 네. 그런 음색이 아니라 네. 그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잔잔하니 부드러운 그런 느낌의 윤상 스타일. 저는 네. 만화도 동화처럼 있는 사람인데. 오늘 또 중간중간에 또 낭독도 해주실 테니까요. 기대하면서.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응시입니다. 바라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근데 오늘 저와 김진영 대표님이 골라오신 책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김진영 대표님은 세계를 응시하는 책을 골라오셨고요. 네. 저는 한 사람을 응시하는 책이에요. 제가 고른 책은 이원하 시인님의 내가 아니라 그가 나의 꽃이라는 산문집입니다. 네. 그러면 김진영 편집자님은? 제가 가지고 온 책은 김인경 작가님의 고통 구경하는 사회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사람을 그러니까 주목하는 거고, 우리 이현실 대표님은 사람. 맞습니다. 사랑 이야기예요? 사람이에요? 사랑이에요? 네.
짝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을 너무 오래 바라보게 되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나는 바라보는데 나를 바라봐 주지 않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원하 시인님의 절절한 짝사랑인데요. 저는 흡사 소설처럼도 느껴져요. 이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독자들이 되게 응원하면서 지켜보게 되는데요. 네, 이 이원하 시인님의 내가 아니라 그가 나의 꽃, 이원하 시인님이 짝사랑하는 분이 꽃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제목을 이렇게 지으신 것 같은데요. 아주 매력적인 책입니다. 진짜 정말 두 분이 완전 응시라는 그 같은 주제인데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사랑을 갈구하는 그 어떤 응시와 사회의 어떤 문제를 고통 너무 다르네 진짜. 시선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응시를 하고 또 사실 사람이 세계고 세계는 사람으로 이루어졌다는 뭐 어떻게든 엮어서 자 그럼 먼저 그 절절하다는 사랑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요. 그 이원하 시인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은 2020년에 출간이 됐는데요. 이원하 시인님이 이 해에 시집과 이 산문집을 거의 한 2개월 사이에 동시에 내세요. 근데 문단이 정말 출렁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창과 국문과 출신이 아니신데요. 돌연 튀어나와서 시단을 휩쓴 시인입니다. 그래요? 네. 이원하 시인님은 이력이 정말 좀 특이한데요. 네. 미용 보조를 하셨대요. 미용 고등학교를 졸업하셔서 미용실에 다니시다가 단역 배우도 하셨다고 해요. 배우요? 네. 그래서 영화 아가씨에도 아주 잠깐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력조차도 또 이원하 시인님의 어떤 면을 보이게 하는데 이원하 시인님이 박찬욱 감독님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소원이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에 반드시 출연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가씨에도 단역 배우로 출연을 했지만 주인공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영화 배우도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다가 이분이 여행 작가가 되면 어떨까라고 해서 여행 작가 아카데미에 다니시다가 여행서보다는 시가 더 잘 어울리겠다라는 권유를 받고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시 같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원하 시인님은 본인이 사랑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만 쓰세요. 이 시집과 산문집 시집 제목은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 라는 그 초반에 소개했던 그 문장과 또 다 있는데요. 그런 제목으로 시집을 내시고 이 시를 어떻게 쓰게 됐고 이 사람의 진짜 이야기에 대해서는 산문집으로 푸신 거예요. 네. 아니, 실제로 지금 제주에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제주에 사시다가 이 시집을 내시면서는 또 서울에서 활동을 하시고 또 이제 마지막에 어떠한 연유로 또 다른 나라로 날아가세요. 이원하 시인님이 사랑하는 이 남성도 참 약간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스타일인데 이원하 시인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무르시는 게 아니고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지역을 택해서 글을 쓰시는데요. 제주에 가신 거는 시인이 되기 위해서 가셨대요. 이 섬에 자신을 가둬두고 반드시 시를 쓰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시인이 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아서. 와, 아니 정말 그 모든 나의 인생의 어떤 지표가 그 한 사람을 향해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완전히 나의 지금 어떤 작품들의 뮤즈가 되고 있는. 네. 잠깐만, 근데 지금 이원하 시인은 그 여성분이고 맞습니다. 미혼이신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감정인데 이걸 이렇게 우리가 적나라하게 같이 얘기 나눠도 되는 사안인가요? 아주 저도 그래서 이 산문집을 보시면 조금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의 내면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읽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감탄스럽습니다. 사실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랑이잖아요. 짝사랑이. 그 감정에 대해서 너무나 솔직하게 써내려 가시는데 이것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 남자가 미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원하 시인님의 이 귀엽고 사랑스러움을 왜 받아주지 않는가. 저는 많이 미워지죠. 몹시 싫어지던데. 아, 그래, 몹시 싫어져요. 아니, 잠깐, 그 남자의 정체를 그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저기 작품에서요?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 또한 미스터리인데요. 그래서 되게 제가 소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네. 것도 이 남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독자는 모르고 그리고 이 사랑이 이 정도 마음이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루어질 것 같다가도 어긋나고 계속 어긋납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됐는지는 책을 끝까지 보셔야 아시게 되고요. 너무 궁금해요. 지금 이게 그냥 뭐 몇 개월 몇 년의 짝사랑이 아니라 네. 거의 10수년 뭐 그 정도 되는 짝사랑인 거예요? 책 쓴 기준으로는 10년까지는 안 되지만 네. 쭉 한 사람만 와. 사랑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산문집에서도 다른 사람은 아예 남자로 본 적도 없고 남자 같지도 않다라는 표현도 하세요. 근데 그게 왜 우리가 컨셉을 잡을 때 네. 그냥 한 사람을 이렇게 찍어두고 나 저 사람 좋아하잖아. 그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이용하는 컨셉으로 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진심이라고 지금 생각을 다들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진심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시집과 산문집의 모든 그 문장이 그 한 사람을 향해 있는데요. 와. 너무나 애틋합니다. 이 지나가면서 보는 뭐 귤 하나, 나무 가지 하나도 이분의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정말? 느껴져요. 그리고 이분은 저도 사실은 충격적이었던 게 뭔가 책을 내고 싶거나 글을 쓰고 싶으면 저는 독자들에게를 어느 정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된다. 자기 얘기만 해서는 한 사람만 생각해서는 책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원하 시인님은 한 사람을 바라보고 한 사람에 대해를 사랑한 걸로 시인이 되고 너무나 문단의 일종의 파란을 일으킬 정도로 이 한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이 책이 되고 이렇게 또 사건이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지금, 이거 거의 지금 문당에 있는 분들은 지금 다 아시는 어떤 그 사랑 이야기인데, 저는 지금 처음 듣거든요. 근데 너무 초현실적이라서. 네. 와. 그리고 사실은 사랑시 혹은 사랑을 너무 사랑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시는 되게 시로서 조금 품질이 낮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원하 시인님은 신춘문예의 대본에 이제 붙으면서 이런 평을 듣습니다. 시라는 어떤 강박 속에 도통 웅크려 본 적이 없는 시. 그리고 이 산문 또한 한 줄 한 줄이 되게 시 같기도 해요. 그만큼 되게 문장력이 뛰어나고요. 자신의 마음을 묘사하는 이 문장이 참 저는 아름답고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짝사랑은 전 너무 이제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졸업한 지 오래돼서 짝사랑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냥 이렇게 자꾸 글로써 좋아한다. 왜 우리 옛날에 누굴 좋아하면 이렇게 저기 나뭇잎 뜯어서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그거 저기 나올 때까지 막 뜯잖아요. 뭐 그런 어떤 소녀적인 감성들이 표현돼 있어요. 이 시인의 사랑법이 뭘까 궁금하거든요. 그런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 이원하 시인님이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먹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삼키는 장면이 한 장면에 걸쳐서 묘사가 돼요. 머리카락을 어떻게 먹어? 그거 일부러 넘어가도 막 안 좋을 텐데요. 근데 머리카락을 어떻게 구했어요? 머리카락을 주웠겠죠. 근데 참 이 남자가 묘한 게 이 남자가는 이원하 시인을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참 곁에 많이 있고, 그리고 이원하 시인님의 그분은 육지에 있는 분인데, 이원하 시인님이 있는 제주에 자꾸 내려갑니다. 자꾸 내려가서, 좀 맴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원하 시인님이 살짝 이 책은 소녀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좀 야시시한 면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아주 특이한 작품인데 그래서 또 이원하 시인님한테 이렇게 한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한 집에서 있다가 이불을 깔아줘요. 부부처럼. 그런데 이불을 깔아주고 두근두근하면서 지켜보고 있으면 베개를 갖고 이 남자는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육지로 나가요. 그리고서 또 심지어 내 몸에 손을 대면 죽어버리겠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거든요. 이원하 시인이요? 이원하 시인에게요. 남자가? 네.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의 정체는 뭘까? 아까 김진영 대표님은 너무 밉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은
이 마음의 정체는 뭘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얘가 이현실 대표님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굉장히 흥분해 계시는 게 어떤 책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인한테 굉장히 감정이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짝사랑이 참 어떤 사랑의 순결성을 보여줄 때 되게 또 사랑의 원초적인 느낌을 가장 잘 품고 있는 사랑이 짝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는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현아 시인님한테 자꾸 짜증을 내요. 근데 이현아 시인님은 그 짜증조차도 자기에게 내는 짜증조차도 또 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심지어 이 남자에게 내가 귤을 따겠다. 너희 집 나무에 있는 귤을 따겠다라고 하는데 이현아 시인님이 제주의 많은 것을 좋아하지만 딱 하나 너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귤? 벌레입니다. 벌레. 그래서 벌레 때문에 귤을 못 딴다라고 했더니 이 남자는 또 왜 이렇게 연약하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럼 가서 따겠다. 따는 걸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이 남자가 제주로 내려옵니다. 귤 따러. 네. 근데 혼난 건데도 기뻐해요. 만나게 되니까요. 네. 이런 순간순간들이 정말 저는 이 책은 되게 소나기 같기도 하고 네네네. 아주 격정적인 로맨스 소설 같기도 하고 손 한 번 붙잡지 않고 살 한 번 부딪히지 않지만 너무나 애틋하고 응원하게 되는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랑은 지금 김지영 편집자님은 이 사랑을 응원하지 않아요. 어떤 응원하지 않으신가요? 굉장히 저는 응원하지 않습니다. 막 불편해하시고 남자한테 굉장히 모험심적인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계시는데 혹시 이현실 편집자님은 이 사랑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봤어요. 왜 그러면 책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해피엔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시인을 어떻게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글을 써요. 네. 내 얼굴이 별로 안 예뻐서 제주에 안 오나 싶어 종일 거울만 본 날도 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 표현이 너무 재밌었는데요. 네. 당신에게 놀아나는 내 인생이 나는 좋아요. 당신으로 탕진하는 내 삶이 좋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포기하면 좋겠어요. 나만 당신을 잡을게요. 이런 글도 쓰시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네. 실례는 아니죠. 이원아 시인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원아 시인님이 한번 찾아볼까? 아니 그렇게 아까 제가 얼핏 보니까 80 네, 80년대생이었는데요. 89년생인데 네. 한창 젊고 정말 누려야 될 나이에 이 왜 한 사람한테 이렇게 빠져 계시지? 그런데 저는 또 이 사랑이 굉장히 명랑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울고 있는데요. 시는 울고 있는데 시 속에서는 울고 있는데 굉장히 해맑게 또 사랑하는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랑의 슬픔과 기쁨을 이원아 시인님의 글 속에서 양면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언급하고 싶은 게 이 책의 구성이 조금 독특한데요. 네네. 이 책은 챕터 제목들이 참 좋아요. 네. 근데 이 챕터 제목들이 이 이원아 시인님의 첫 시집의 제목이나 시구에서 따온 겁니다. 그리고 그 시를 어떻게 썼는지 그 시가 어떤 배경이 됐는지를 이 산문집에서 밝혀주는데요. 챕터 제목이 이렇습니다. 서운한 감정은 잠시라도 졸거나 쉬지 않네요. 여전히 슬픈 날이야. 오죽하면 신발에 달팽이가 붙을까. 코스모스가 회복을 위해 손을 터는 가을. 그래서 이 사랑으로 출렁거리는 마음이 시가 된 산문집이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읽었던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 네. 이거 약간 전형적인 이렇게 어떤 작업 멘트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그 원래 시집 제목이었죠, 이게. 네, 시집 제목이었고요. 네, 근데 이게 이 산문집의 첫 문장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그 메시지가 구조 요청이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이원아 시인님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밝히시는데요. 술이 굉장히 세시다고 합니다. 제주에서 혼자 살지만 술은 센데 이 사랑을 불러들이기 위한 식구인 것이죠. 이거는 우리 연실 대표님이 지금 너무 재밌게 설명하셔가지고 저 그냥 이원아 시인이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사랑
고백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네. 저는 이 책은 짝사랑하는 이들의 필독서이자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건네기도 정말 특히 여성분들이 사랑 고백할 때 이 책을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래요. 네. 사랑할 때 마음이 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심지어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되게 이 산문집이 되게 굉장히 앙큼하기 때문에 진짜 여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라고 막 하시는데 여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 아니 저기 말 길게 하지 말고 저기 읽어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아니 발칙하고 앙큼하고 솔직하고 그 이원아 씨 노래 지금 거의 빙의 되신 것 같은데 좋은 구절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웃긴다. 네. 제가 네. 이 책의 첫 장면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간에 어떤 부분을 생략을 할 텐데, 두 문장은 생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앙큼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그것은 책을 사서 보시길 바라고요. 진짜로 이렇게 방송에서 하기 좀 그래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만 이렇게 좀, 이렇게, 나 옆에서 보면서 해야지. 네. 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네. 혼자 살고 술은 약하다는 말은 사실 구조 요청 메시지였어요. 남자 혼자 사는 집에 갔었어요. 취했고 밤이었고 마당이 있는 집이었는데 남자는 마당에 놓인 의자에 나를 혼자 앉혀두고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가위를 들고 나타났어요. 비어있는 내 이마에 앞머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죠. 남자는 도자기를 빚는 사람처럼 자세를 잡았고 나는 도자기가 되었어요. 안채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의 의지에 싹둑 소리와 함께 아주 가까이에 남자의 허리가 보였어요. 부끄러웠지만 눈 감을 수 없었어요. 눈 감으면 뽀뽀해야 하잖아요. 생략. 앞머리가 완성되고 남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남자는 이불을 곱게 깔고 나서 나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베개 하나를 딸랑 챙겨 혼자 서재로 가버리는 거 있죠? 같이 자는 줄 알고 이마까지 전부 내어줬는데 잠만 자라고 하면 옆에 누워서 얌전히 말 잘 들을 수 있었는데 남자는 아침 비행기를 타고 육지로 가버렸어요. 보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자꾸 계산을 하게 되었어요. 내 얼굴이 별로 안 예뻐서 제주에 안 오나 싶어 종일 거울만 본 날도 있었어요. 거울을 봐도 안 오고 거울을 두드려도 안 오니 편지 아닌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편지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저 아직도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 아니, 남의 이 절절한 이 긴 짝사랑에 우리가 이렇게 막 키득키득 웃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여우시다. 저 그 중간 생략 지금 봤어요. 네. 네. 너무 귀엽다. 이분은 진짜. 그리고 중간중간 이 남자의 마음이 어떤지는 나오지 않는데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사랑이 이루어지리라고 중간에 확신을 했던 게 이분이 제주에 어느 술집을 갔는데 거기 있던 분들이 이원아 시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 남자 너 좋아해. 넌 그걸 왜 모르니?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 정도일 거라면 좋아하고 있냐? 왜 말을 못할까? 이루어지겠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책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정답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원아 시인님이 결국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떠납니다. 그리고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잘 됐더라면 같이 있거나 육지로 갔겠죠. 왜 잘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또 마지막에서는 이런 약속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남자가 자신의 뮤즈가 될 거라다라는 얘기를 또 하십니다. 네. 식지 않은 이 짝사랑. 네. 혹시 김진영 편집장이 거의 책을 이렇게 훅 던지면서 옆에다 이러셨는데 좀 그래서 이거 좀 이렇게 재밌는 구절, 뭐 짜증났던 구절이라도 좀 저는 너무 낭독으로 듣는 게 너무 재밌는데. 저는 이 시인의 사랑을 응원하지 않지만, 근데 이 시인은 너무 응원하고 싶었어요. 이 책은 되게 응원하고 싶은 책이었고,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화 같아요. 나보다 아름다워요. 지구에서 그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하루에 한 편씩 영화를 보곤 했어요. 장르는 무조건 로맨틱 코미디였죠. 아마 당시에 존재하던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내가 다 봤을 거예요. 한 편을 10번씩 보기도 했어요. 영화와 뗄 수 없는 단짝이었는데 그를 만난 이후로는 영화와 깨끗이 절교했어요. 영화가 시시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가 나에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상황을 연출해줘요. 영화 주인공의 대사보다 더 로맨틱한 대사를 내게 읊어주고 사랑의 세포가 풍부해질 만한 손짓으로 배경음악을 연주해줘요. 아름다운 그의 곁에서 나 또한 아름다워지는 기분을 매번 느껴요. 아름다움은 없는 병이에요. 근데 이런 문장이 네. 이런 아주 소녀 같은 네. 소나기에 나올 그러게요. 법한 문장들이 가득한데 네. 그 끝에 중간중간은 앙큼하다고 하셨는데 네. 은큼한 어떤 사랑의 용방들이 막 있고 네. 아 근데 저는 막 이 시인이 이제 사랑하는 이를 대상으로 네. 놓고 당신은 나보다 아름다워요. 그건 나보다 아름다워요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가 되지 않고 자신을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시인은 사랑을 하는 네.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이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게 약간 자신을 약간 깎아내리는 듯한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저는 되게 안타까웠고. 안타까워요. 근데 원래 되게 좀 안타까웠고.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랑에는 응원할 수 없지만. 네. 그러나 이 시인을 되게 응원하고 싶은 마음은 이체 가득한 이런 시인의 마음이 너무 영화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너무 영화 같고.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하셨지만 이게 저는 처음에 읽으면서 그 소설인가? 앞에 가서 하셨고 소설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읽다 보면은 누구나 짝사랑을 해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나도 이런 때가 있었지. 이런 사랑을 했었지. 라고 읽다가 네. 읽다가 아니 이런 사랑은 안 했어. 나 이런 사랑은 처음 봤는데 네, 네. 이래서 이 황인찬 시인의 추천사의 첫 문장이 네. 이런 사랑은 처음 봤다라거든요. 글쎄요. 그걸로 시작하거든요. 누구에게나 짝사랑의 순간이 있었지만 이런 사랑은 정말 저는 이런 사랑도 있구나. 아니 좀 처음엔 너무 끼득끼득거려서 지금 같이 웃고 즐겼는데 지금 계속 한 20여 분 이 짝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저 약간 이렇게 가슴이 펑 뚫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우 좀 답답하니까 그 상대가 너무 매력적이고 뭐 이런 건 알겠는데 이분이 그 감정 소비하는 게 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들고 진짜 김진영 편집자님이랑 비슷한 매력적이 않은 부분에서도 매력적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까칠한데 까칠한 것도 막 너무 맞아요. 멋있게 보고 뭐지? 그 까칠함 속에 다정함을 막 찾아내고 그런데 저는 이원하 시인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이분은 시를 쓰겠다고 책을 내겠다고 제주에 가셨는데 결국 이루어내셨잖아요. 네. 그 후에 행복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셨대요. 근데 시인이 돼서 행복한 건 모르겠고 자신은 사랑이 이루어져야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보면은 정말 슬프거든요. 왜 이 사랑은 네.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또 조금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방금 황인찬 시인님의 추천사를 언급을 하셨는데 황인찬 시인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추천사가 너무 좋아서 잠깐 언급을 하면 이런 사랑은 처음 봤다. 순진하면서 음흉하고 귀엽지만 어딘가 조금 무섭고 애달프지만 그걸 보는 쪽이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사랑. 그러나 이것이 사랑이지.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랑의 형태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는 그런 사랑. 이 사랑의 행방이야 알 수 없지만 이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사랑받으리라는 확신은 있다. 이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만인이 이원하 시인님을 사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 책을 좀 오래된 책인데도 최근에 떠올리게 된 게 이원하 시인님은 그 후에 이게 마지막 책인데요. 현재로서는. 근데 최근에 두 번째 시집이 곧 나올 거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거기서도 이 사랑의 행방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궁금하네요. 네, 너무 궁금하죠. 그리고 그 5년 사이에 참 젊은 세대들이 시를
많이 읽게 됐잖아요. 저는 요즘 시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이미 많이 읽고 있지만 이 이원하 시인님의 시를 정말 많이 아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 사랑의 서사에 지금 훅 빠졌는데 이 이원하 시인의 사랑을 응원하는 곡 한 번 들어볼까요? 네. 이원하 시인님의 결과도 닮아 있다고 느끼는데요. 별의 진심이라는 노래예요. 네. 이 별의 노래에 나오는 화자는 제발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짝사랑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랑을 하게 되면 이별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까까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별의 진심 이원하 시인님의 이 산문집처럼 같이 즐겨봐 주십시오. 자, 이제 사랑에서 조금 벗어나서 감정 수습이 좀 잘 안 되네요. 노래까지 들으니까 자,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편집자의 방 오늘은 응시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짝사랑 아닙니다. 응시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선을 좀 같이 나눠보고 있는데 김진영 편집자님이 가져오신 고통 구경하는 사회 어떤 책인가요? 좀 걱정이 되네요.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아니, 좋아요.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책으로 생각하는 책을 가져왔는데. 네네. 이거 부담이 살짝 되지만. 이 책은 제가 볼 때는 최근 3년간 출간된 책 가운데 제 기준으로는 가장 중요한 책 같아요. 중요한 책이다. 네. 왜 중요하다는 표현을 쓰셨죠? 좋아하는 책도 아니고. 이 책은 그러니까 저널리즘에 관한 책입니다. 저널리즘에 관한 책이고 뉴스의 윤리에 관한 책이지만 네. 그런데 이 책은 사실 지난 2년 동안 이 책이 나온 지는 정확히 2년 정도 됐거든요. 2년 정도 됐는데 상당히 많이 팔린 것 같아요. 많이 팔린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읽었고 근데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독자들이 많이 읽고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던 책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떠한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응시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를 다룹니다. 특히 우리 방송 나가는 시점 기준으로 지난주에 우리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 책이 정확하게 2년 전 10월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있고 1년 정도 뒤에 나온 책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타인의 고통 또는 사회적인 참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응시하고 어떻게 또 보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직면할 것인가를 다루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김인정 작가예요. 경계를 넘나드는 저널리스트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기자 출신이었나 봐요. 네. 방송국에서 사회부 기자로 10년 정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 다른 글들을 읽어보면 이분이 10년간 일을 하다가 사회부 기자로 일을 하다가 휴직을 하고 여행을 다녔던 것 같아요. 네. 해외로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그 방송국을 그만두고 UC 버클리에 가서 저널리즘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거기 석사 공부를 하고 현재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더 네이션, CNN 같은 방송과 우리나라 안에서 여러 매체들과 함께 협업해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또 하나의 활동은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사진 잡지 보스토크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편집 동인으로 활동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분의 이 김인정 작가님을 처음 이제 제가 발견한 것은 이분이 다른 어떤 두 작가님을 찍은 사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진도 굉장히 잘 찍으시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님들을 찍은 그 사진,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제가 찾아봤었고 찾아보니까 이분이 보스토크에 글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읽어봤었고 근데 그 글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분의 글을 찾아봤었고 역추적해서 찾아낸 작가군요. 기자라는 생각은 저는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널리스트의 글 같지 않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미문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이제 별 기회가 있어서 만났었는데 그때 제가 이 책도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그분이 단호하게 이 책은 아름답게 쓰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왜냐면은 미문이나 또 자신의 어떤 사적인 경험들이 이제 주제가 되면 그게 돋보이게 되면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가려지기 때문에
아마 당신 딴에는 최대한 절제하고 건조한 문체로 이게 쓰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읽어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들이거든요. 네네. 네. 아니, 뒤에 그 추천사가 네. 최재천, 송영길, 신영철, 김지수, 이슬아, 김신식. 네. 뭐 굉장히 그 분야를 막론하고 쟁쟁한 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계시는데, 이슬아 작가는 수전 손택 이후엔 김인정이 있다. 신영철 평론가는 타인의 고통의 20주년 기념 속편 같은 책이다. 이렇게 막 다 극찬을 하셨어요. 네. 저도 사실은 네. 김인정 작가님을 무척 좋아했지만 네. 이 출판사에 욕심이 과하다. 솔직히 그런 생각 저 살짝 했거든요. 네. 이 인맥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네. 하기도 했고 그리고 막 수전 손택이 나오고 네. 타인의 고통 20주년 기념 속편 같은 글 네. 이래갖고 저도 사실 처음에는 좀 과한데 너무 과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읽고 나면 왜 이 추천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지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수전 선택이 굉장히 그러니까 당시에는 전쟁의 이미지를 가지고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을 썼지만 20년 전에 김인정 작가는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인 참사 또는 타인의 고통 이 주제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손택일 수 있는 이유는 손택의 어떤 문장들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이 아주 명민한 시선, 날카롭고 명징한 시선, 그리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애두르지 않고 본질을 향해 가는 문장들 이런 것들인데 이 김인종 작가님이 제가 볼 때는 그걸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작가님이 등장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천사들이 다 너무 과장인 아니었음을 네, 과장이 증명해주는. 아니었음을. 네. 아니 우리 이현실 대표님도 이 책 네. 이런 추천사에 동의를 하세요? 네, 정말. 그리고 이 책은 고통 구경하는 사회라는 제목이 있는데 읽으면서 우리 마음을 콕콕 찌르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참사들도 그렇고요. 네. 저는 이 책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인의 고통 앞에 지나쳐 가지 말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이분은 뉴스나 보도에서 쓰는 한 마디까지도 고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흔한 보도잖아요. 폐지를 줍는 노인이 기부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갈 때 이런 보도가 나갑니다. 평생을 아낌없이 주며 산 이 가난한 노인은 인터뷰 내내 자신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다른 사람에게 더 주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별로 걸릴 게 없는 보도 같은데 이 김인정 작가님은 생각하는 거죠. 이 기부한 분을 가난한 노인이라고만 묘사하는 이 언어에 대해서 생각하고 왜 이 약자와 소수자의 기부를 이렇게 한 개인의 선의와 이 한 개인의 양심에 기대서 이것에만 주목을 할까 이런 것까지도 의문을 제기하는 이분의 섬세함에 저는 계속 감탄하면서 읽었어요. 10년간 방송국 사회부 기자로 이제 일을 하셨으면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는 지금 생각이 드는 게 그 방송국 기자라는 거는 이제 길게 어떤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1분 30초 리포트를 만들면서 그 안에 그 육하원칙에 따라서 모든 걸 다 넣어야 되고 정말 최대한 간결하게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그 진짜 어떤 휴머니즘 같은 그런 마음을 절대 담아낼 수가 없는데 이런 섬세한 분이라면 그 기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고 지금 나와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반성이랄까요? 그걸 지금 풀어내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송국 기자 생활은 제가 좀 알잖아요. 네. 남편도 방송국 기자고 네. 저도 이제 뭐 보도 일을 좀 해봐서 하는데 정말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책의 조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타인의 고통 어떻게 보도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 지점부터 책 처음에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부모에게 살해당한 아이들의 그 살해 현장을 보도하려고 해요. 기자 가서 취재를 하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보도해야 될 때 어디까지 보여줄까를 고민을 해요. 카메라에 무엇을 담을까. 네. 근데
굉장히 그 현장에는 참혹한 현장이 있었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담아낸다면, 그러니까 카메라는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현장들을 담아내려고 하고, 그런 장면들이 있을 때 당연히 사람들의 반응이 클 것이고, 네. 공감이 일으킬 수 있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것을 과연 담아내는 것이 나의 보도 윤리에 부합하는가? 어쩌면 필요 이상으로 과한 장면들을 내가 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이런 고민이 처음에 책에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분도 이제 팽목항에 가서 취재를 하고 유족들을 인터뷰하고 뭐 그런 거를 겪었었는데 당시에 CNN이 이런 원칙을 세웠다고 해요. 네. 고통스러워하는 유족의 표정을 보여주는 장면은 최소화하고 대신에 시신을 옮기거나 시신이 발견될 때 경찰들이 고개를 숙이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을 편집해서 내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족 당사자들의 고통을, 그 표정들을 담아내는 것을, 방송에서 담아내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유족들의 네. 표정을 담고, 그쵸. 더 사실 좀 잔인한 거는 유족들한테 마이크를 들이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왜 또 근데 이 제목을 구경이라고 했을까요? 구경이란 단어가 좀 어떤 뜻일까? 고통을 구경하는 사회. 제가 볼 때는 이 책이 이태원 참사가 있고 1년 뒤에 딱 나왔는데 이태원 참사 때 저희 기억을 해보면은 저도 굉장히 당시에 당혹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던 그날 밤부터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 소셜미디어에는 온갖 영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현장 장면들.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책이 저널리즘에 관련된 책이지만 저널리즘 종사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일반 교양 독자들에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방송국에서 얘기했다는 모르겠는데 더더욱 해주셔야 돼요. 저널리즘의 시대가 어쩌면 저물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영상을 찍어서 유통을 시키는 거죠. 그 장면에는 데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영상에는 데스크가 없기 때문에 가감없이 온갖 잔혹한 장면들이 다 사람들이 퍼나르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김인정 작가님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12.9 참사 당시 촬영된 영상이 증언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다른 아닌 구경꾼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목격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고 구경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일이다. 목격과 구경의 다른 점을. 목격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구경할 때 눈은 흥미거리와 관심거리를 찾는다. 목격자와 구경꾼이 다른데 나를 바꾸지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런 목격은 구경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리커버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리지널 버전을 갖고 나왔는데 진짜 두 분이 다른 좀 훨씬 예쁜 표지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오리지널 표지에 보면은 고통 구경하는 사회인데 고통의 X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통 구경하는 사회에서는 사실상 고통이 보이지 않아요. 실제 고통은. 그러니까 고통이 상품화되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뉴스의 권력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와야 되고 쇠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뉴스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떤 시간의 선형성 위에서 뉴스의 가치에 따라서 먼저 보도할 것과 뭐 탑 기사와 그 다음 기사들 순서적으로 배열을 하지만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는 비선형적으로 이게 막 뒤섞이고요. 이 보는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서 이게 다시 재편이 돼요.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인 거, 조금 더 잔혹한 장면들 이런 것들이 훨씬 조회수도 많아지고 댓글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구경하는 사회로 딱 머무는 상태.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책을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그 주제가 무겁지만 그래도 이 작가의 그 특유의 어떤 미문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문장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약간 좀 선뜻 좀 이렇게 이해는 안 되거든요. 이런 주제에 어떻게 문장이 아름다울 수 있지. 근데 혹시 조금 그 문장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러니까 고통이 구경으로 그치지 않는 것, 우리가 구경하는 자에 멈추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루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거리를 오가는 타인들을 본다. 우연히 동시대에 태어나 같은 공간을 나누었으며 서로를 스쳐 지나가는 타인들, 때로 같은 숨을 나누면서도 별다른 공통점이 없는 이들을 감정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묶어 공적인 애도를 해내는 일은 가능할까? 때로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 이미 최악의 고통과 끔찍한 상실을 겪어낸 뒤에 기자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공론화를 시작하는 사람들, 이미 그의 세계는 다 망가져 폐허가 됐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바늘자국 없이 이어내는데 곤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다만 잔해 속에서 부러진 나뭇가지를 집어들어 고통을 막을 수 있는 길을 가리킨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선 불법 영문의 어린 사춘기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그랬고 침몰한 배와 함께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그랬으며 잔악한 집단 학살의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그랬다. 자신의 고통을 대중 앞에 꺼내든 사람은 취약해진다. 사적인 감정은 스스로 처리하라는 나무람이나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다는 짐짓 이성적인 체하는 반응도 따라붙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반복 재생하면서까지 해내려는 일이 무엇인지 짚어본다면 이런 말들은 힘없는 잡음에 불과해진다. 상실과 슬픔, 우울과 기억의 혼돈 속에서 그들은 뒷이야기를 새로 쓰려고 한다. 같은 이름에 닿은 고통을 막기 위해. 이들의 선한 의도는 언론이 좋아하는 영웅담의 소재가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그보다 더 오랫동안 바라봐야 하는 건 그들이 나눠주고 이식해준 기억 자체일지도 모른다. 제대로 슬퍼하려면 기억을 나누어야 하고 필요한 만큼 충분히 오래 슬퍼하려면 기억을 되살려야 한다. 점점 잃어가고 있는 어떤 인간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 도덕성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제 이분은 아무래도 방송국 그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많은 재난 현장 다니면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사실 그 저널리즘 그 책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어떤 기자 생활을 좀 꿈꾸는 그 뭐 젊은이들이 있다면 꼭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 우리 방송국 종사자들도 한 번씩 좀 예 추천 도서로 저는 예 좀 얘기를 나누고 싶네요. 네네. 저는 저널리즘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근데 그냥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 왜냐면은 네. 지금 타인의 고통이 너무 맞습니다. 너무 쉽게 중계되는 그렇죠. 사회를 살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격하고 또 증언하고 뭐 연대하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 책을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곡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제가 골라온 곡은 정재일의 주섬주섬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참 여러 가지 장면에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길지도 않은 길을 걸어오는 동안 나는 참 많은 걸 잃었구나. 잊기 싫었던 기억들을 잊기 위해서 나는 참 많이도 흘렸구나. 주섬주섬 비행기 가방을 뒤져 널 위한 마지막 편지를 쓴다. 이게 아주 이별 뒤에도 참 진하게 다가오는 노래고요. 또는 누군가를 잃었을 때 또는 제가 하지 못한 어떠한 것들을 하고 나서 참 저는 이 노래가 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많아서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네. 오늘 응시라는 주제로 두 권의 책을 만나봤습니다. 짝사랑과 그 고통의 간극이 좀 크긴 했지만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이원하 시인의 내가 아니라 그가 나 있고 그리고 김인정 작가의 고통 구경하는 사회. 자, 두 책 정말 강추하는 바입니다.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정재일의 주섬주섬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죠. 네, 그리고 작은 서점도 문을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